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대학교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 나라의 유명 인사를 보여주게 되고 그 유명 인사가 말하는 내용은 이내 강의실을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도대체 유명 인사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 백지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중국과 한국의 비교였습니다. 이 주제를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제 옆자리에는 중국 유학생 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미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교 분석이 양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의 눈빛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발전 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공 요인부터 살펴볼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현대적인 것들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의 전통을 완벽하게 개선한 점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필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은 교육, 기술,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특히 교육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수양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교육에 투자하고 노력해 오셨는지 떠올랐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때 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도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길고 풍부하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이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이 씨,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발전 동력으로 삼았어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했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현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박물관 문화와 역사 교육은 매우 뛰어나요. 한국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차이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제영화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한 영화감독과 중국의 한 영화감독이 각각 자국을 대표해 참석했죠. 한국 감독의 영화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영화제 기간 동안 그는 매우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했고 다른 나라 감독들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그의 영화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 의상과 현대적 요소들의 조화가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죠. 반면 중국 감독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의 영화도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영화제 기간 동안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정된 인터뷰 시간을 자주 어겼고 호텔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어요. 심지어 영화제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영화제 기간 동안 일어난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가 영화제 장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등 현지 규칙을 무시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죠. 반면 한국 영화 팬들은 질서 있게 행사에 참여했고, 심지어 행사가 끝난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어요. 이는 한국의 공중도덕과 준법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죠. 이 사건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K-팝 공연 티켓의 판매량도 급증했어요. 반면 중국 영화 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처럼 국가 이미지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되는 거예요. 한국이 경건함, 친근함,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반면 중국이 아직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중국도 훌륭한 문화와 예의범절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서양 미디어가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진이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진이 학생, 당신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제기술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들이 참가했죠. 한국 기업 부스에서는 최신 기술을 시연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했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 부스에서는 아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방문객의 질문에 불친절하게 대응하거나 제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한 일부 중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의 한 대형 전자기업이 선보인 최신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 기업은 자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박람회 둘째 날 한 참관자가 이 기술이 한국의 유명 전자회사가 2년 전에 특허 출원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주장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회사 측에서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제 특허 전문가들이 양측의 기술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이 의혹이 제기된 후 중국 기업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쌓이자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두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사건은 박람회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고, 결국 중국 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박람회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는 크게 손상된 뒤였죠. 이 사건 이후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어요. 반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이는 한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따르는 비즈니스 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는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중국과 한국의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죠. 국제 미디어들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서비스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문화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 사건 이후 한국 전자제품의 국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고 여러 나라와의 기술 협력 계약도 늘어났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일부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희 학생.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서양 미디어의 편견이 아닙니다. 실제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물론 중국도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개인과 기업의 행동,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중국이 가진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진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 읽혔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주제를 바꾸셨어요. 자, 이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교육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은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이 말에 진희가 또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교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잠시만요, 진희 학생. 제가 먼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의견을 들어볼게요.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교육 투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4세 인구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었죠. 반면 중국은 같은 연령대의 대학 진학률이 약 5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창의성 개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등을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또한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반면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시험 중심, 암기 중심의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죠.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거대한 인구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더딘 편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글로벌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해외 유수 대학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글로벌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해외 교육에 대한 접근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국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에 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도 최근 들어 해외 유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대학들도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진이 학생. 맞아요. 중국의 교육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에요. 예를 들어 세계 대학 랭킹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이공계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요. 반면 인문사회 계열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교육의 특성, 즉 시험과 암기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10년,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미래의 그 나라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어요. 이는 한국이 IT, 문화 콘텐츠 등 창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 되었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빠른 경제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딘 편이죠. 결론적으로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중국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진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교육 시스템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기초과학과 수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게다가 중국의 대학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진이를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이 학생,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중국의 국민성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민성이란 한 나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과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이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죠. 먼저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국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국민성은 어떨까요? 중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며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신중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한 변화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정도예요. 물론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여전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공동체 의식과 준법 정신입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했어요.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도 늘어나고 있죠. 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러한 일들은 전부 중국인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이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이 학생, 당신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장괭렬 교수의 최근 저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장괭렬 교수는 이 책에서 중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중국인들의 성격과 기질에 많은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이의 얼굴이 놀란 듯 굳어졌어요. 장괭렬 교수는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현대적인 것들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의 전통을 완벽하게 개선한 점, 교육과 기술,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수양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을 꼽았어요. 더 나아가 그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교육 투자의 차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역사 인식의 차이 등이죠. 특히 그는 한국인들이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발전 동력으로 삼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어요. 장괭렬 교수는 심지어 스포츠를 통해서도 양국의 국민성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축구팀의 강인한 정신력과 승부욕을 칭찬하면서 중국 축구팀의 주눅든 모습과 패배의식을 비판했죠. 팬들의 행동에서도 한국 팬들의 단결력과 청결성을 칭찬한 반면 중국 팬들의 무질서와 비위생적 행동을 지적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한국과의 이미지는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더 좋은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제 행사나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의 행동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등이 자주 지적되죠.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국제적 매너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질서 존중, 환경보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이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괭렬 교수의 이런 비판은 결코 중국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중국이 한국을 본받아 교육을 중시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며 국민성 개선을 통해 사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장괭렬 교수의 비판적 성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식인이 자국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비판적 시각과 열린 태도야말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애국심과 객관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역사학자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문제점을 알고 바꾸려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장괭렬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프로젝터를 띄우고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대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주라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이에요. 오늘 수업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치안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 있던 주제라 저는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치안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범죄율이 매우 낮은 편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특히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심야에도 대중교통이 잘 운영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아 안전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도 많고요. 이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고향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밤늦게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에 귀가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안전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대도시의 치안 상황은 꽤 양호한 편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순찰도 자주 이뤄집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서울의 대림동이라는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곳은 중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최근 몇 년간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대림동의 범죄 발생률은 서울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범죄의 상당수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대림동에 대해 안 좋은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림동에서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한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점을 털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지능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대림동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일부 중국 음식점들은 한국의 위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화 차이와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중국인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유양이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듣자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고 저는 이 수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림동의 상황을 너무 과장하신 것 같아요.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대림동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합니다. 그곳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유양 학생,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통계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통계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저는 그 통계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한 것 아닐까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유양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대림동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 그게 정말 중국인들의 잘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먼저 중국인들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중국인들은 더럽다며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유양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조선족들은 매우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의식도 높고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배울 점이 많죠. 우리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항상 이웃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실인데 말이에요. 유양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없는 차량 이야기는 정말 웃깁니다. 그건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서가 아니라 한국 경찰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번호판을 뗐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를 음해하려는 술책일 뿐이에요. 이 말을 듣자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유양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림동의 문제는 중국인들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유양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양의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양 학생,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넘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유양의 주장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의 모습,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방금 유양하구가 말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한국인들 중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오히려 다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유양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크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대림동의 치안 문제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주 학생, 혹시 그런 뉴스 보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범죄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양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분명 과장된 보도일 겁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뉴스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대림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교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영상들인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 대로변에서 집단으로 모여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장면,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유양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조작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중국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라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여러 영상들이 있는 걸 보면 모두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따져봐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다면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모든 중국인이나 조선족 분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대다수의 분들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양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양 하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족 분들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회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매우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쌓여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양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저 친근하게 대하는 것뿐인데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선주 학생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이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림동의 문제는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 법적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키워야 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조작하시더니 프로젝터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영상을 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2020년 5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입니다.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죠. 피해자 중에는 임신한 여성과 노인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범인을 체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대림동의 치안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2019년 8월에 있었던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는 대림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었죠. 영상에는 음식점 안이 아수라장이 된 모습과 겁에 질린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대림동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은 2018년 11월의 마약 거래 사건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거래망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밝혀진 사실인데 마약 거래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약이라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2017년 6월의 절도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림동의 한 상점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국인들이 재빠르게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대림동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림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림동에 사는 한국인 주민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대림동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동네였어요.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밤에 산책하는 것도 즐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밤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집 앞 골목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게 정말 서울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동네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대림동의 문제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나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무질서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유양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신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방금 보여주신 모든 자료와 영상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되었거나 과장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국인들을 악마화하려는 의도적인 선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유양 학생,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공식적인 경찰 기록과 뉴스 보도,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모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유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건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우리 중국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유양 학생, 당신의 주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림동의 상황은 중국 정부도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를 조작하여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림동에는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림동의 외국인 주민 중 약 30%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양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기 싫은 동네를 물었을 때 대림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47%가 대림동을 꼽았죠.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림동을 기피한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식은 단순히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림동의 범죄율은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대림동이나 조선족을 다룬 작품들을 본 적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는 대림동과 조선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여러 편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 가지 영화 포스터를 띄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개봉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국 경찰과 중국 범죄 조직 간의 대결을 그렸죠. 당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영화들을 소개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장산범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대림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2021년에는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작품은 조선족 출신 배우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편견이나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걱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양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림동의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배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